자갈치 시장의 평범한 생선 장수. 하지만 그녀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의 조폭들이 몰려왔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연약해 보이는 그녀가 순식간에 20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제압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너 대체 누구야? 피를 흘리며 쓰러진 조폭 두목의 떨리는 목소리.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특수부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긴 머리 아래 숨겨진 과거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08 특수부대 출신?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김수연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진짜 정체는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갈치 시장을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해산물 가게를 운영하면서부터 생긴 습관이죠. 다른 상인들보다 1시간은 일찍 가게 문을 여는 게 제 일상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침대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침대 옆 서랍장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얀색 알약 하나와 분홍색 알약 하나. 물 한 모금으로 삼키고 나면 하루가 시작되죠. 이 약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와 제주치뿐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묶으면서 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32살 자갈치 시장에서 3년째 해산물 장사를 하고 있는 평범한 여자. 김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긴 머리를 한데 묶고 가볍게 화장을 했죠.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수수하지만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장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물건들이 들어있죠. 때로는 그것들을 꺼내보면서 과거를 추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시계는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집을 나서기 전 현관에 걸려있는 작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는 저에게 이 사진 속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제는 제 곁에 없죠. 가게로 향하는 길,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제 발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죠. 그때 저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태호였습니다. 19살 청년으로 고아원에서 자라 이제는 시장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착한 아이죠. 제가 이 시장에 온 첫날부터 저를 누나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태호를 보면 마치 동생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태호야, 너도 참 부지런하구나.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태호는 수줍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제가 만든 김밥이에요. 누나 항상 아침 걸으시잖아요. 건강 챙기셔야죠. 비닐봉지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치김밥이었죠. 사실 혼자 사는 청년이 새벽에 김밥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를 위해 이런 수고를 해주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태호야. 잘 먹을게. 누나가 잘 드셔야 저도 기분이 좋아요. 태호의 순수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어서 제 시장 생활도 외롭지 않은 것 같았죠. 가게에 도착해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수조 안에 물고기들이 활기차게 헤엄치고 있었죠. 태호가 자연스럽게 물건 정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도와줘서인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알고 있었죠. 누나, 근데 요즘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빗자루질을 하던 저는 멈추고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의 밝은 표정과는 달리 뭔가 걱정스러운 모습이었죠. 무슨 소문인데? 새로운 조폭들이 나타났대요. 다른 시장에서 상인들 괴롭히고 특히 여자 상인들한테는. 태호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평소 같으면 그런 소문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텐데 왠지 이번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호야, 우리 시장은 괜찮을 거야. 경찰도 자주 오고 상인회도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태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일을 시작했죠. 저는 청소를 계속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시장에서 3년을 일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어봤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불길한 예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해가 뜨면서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가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자갈치 시장의 일상.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인들의 인사소리도 평소보다 작았고 다들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제가 이 시장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금세 적응할 수 있었죠. 이제는 이곳이 제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곳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시장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싱싱한 생선을 찾는 주부들,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광어가 좋네요. 방금 들어온 거라 정말 싱싱해요. 제가 손님들에게 생선을 권하고 있을 때 옆 가게 미선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잠깐 이리 와봐. 미선 아주머니는 55세로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친딸처럼 챙겨주신 분이죠. 마치 친정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손님을 보낸 후 미선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죠. 태호가 얘기한 거 들었지? 그 조폭들 말이야. 용두파라고 하더라. 용두파.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갸웃하자 아주머니가 설명을 이어갔죠. 부산에 새로 생긴 조직이래. 두목이 강철수라는 놈인데 완전 미친 놈이야. 특히 여자 상인들만 골라서 괴롭힌다는구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다른 시장에서도 피해가 있었어요? 그럼 남포동 시장 김 여사 알지? 60 넘은 그 할머니 말이야. 그 할머니네 가게가 완전히 망가졌어. 보호비 안 낸다고 물건 다 부수고 할머니한테는 손찌검까지. 미선 아주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김 여사를 알고 있었죠.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혼자 억척스럽게 장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까지 폭력을 썼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했어요? 했지. 근데 증거가 없대. CCTV도 없는 데서 일이 벌어졌고 목격자들도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아이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미선 아주머니의 한숨소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시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커졌죠.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5명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조폭들의 모습이었죠. 가운데 있는 남자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떡 벌어진 어깨, 그리고 왼쪽 뺨에 난 길다란 흉터. 저 사람이 강철수인 것 같았습니다. 저것들이 용두파야. 수연아, 오늘은 일찍 가게 닫는 게 좋겠다. 미선 아주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아주머니. 제가 무서워서 도망가면 저 사람들은 더 기고만장해질 거예요. 사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유 없이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3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이니까요. 용두파 일행은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며 걸어왔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있는 가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군요. 특히 여성 상인들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는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했지만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죠. 드디어 그들이 제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철수가 잠시 멈춰서서 저를 쳐다봤죠. 그 눈빛에는 음흉한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불쾌했지만 저는 태연한 척하며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여기 괜찮네. 나중에 다시 와봐야겠어. 강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싸늘한 긴장감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간 후에야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죠. 언제 다시 올지,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태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침과는 달리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누나, 아까 그 사람들 봤어요? 완전 무서웠어요. 특히 그 흉터 있는 남자. 응, 봤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먼저 시비 걸지 않으면 괜찮을 거야. 위로의 말을 했지만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알 수 있었죠. 저들이 곧 다시 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는 구경만 하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모여서 수군거렸고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일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긴장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미선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오늘은 같이 퇴근하자. 혼자 가기 무서워. 네, 그러죠. 아주머니 가게 정리 끝나면 같이 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내일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두파 일행이 다시 시장에 나타난 거죠. 이번엔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10명이 넘는 것 같았죠. 강철수를 필두로 한 무리가 곧장 제 가게로 향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눈을 피하며 각자의 일에 몰두하는 척했죠. 저도 평소처럼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다가오는 기척에 온몸이 긴장되었습니다. 어제 봤던 예쁜 아가씨네. 강철수가 가게 앞에 서서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주변의 선 부하들도 함께 희죽거렸죠. 무엇 도와드릴까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죠. 도와달라고? 그래, 도와줘야겠네. 광어 한 마리 줘봐. 강철수가 수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광어를 건져 올렸죠. 순간 강철수의 손이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렇게 고운 손으로 생선이나 만지고 있기엔 아깝지 않아?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 강철수의 손아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으려 애썼죠. 죄송하지만 전 여기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손 좀 놔주시죠. 말투가 건방지네. 이런 곳에서 죽도록 일해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때였습니다. 태호가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았죠. 누나한테 손대지 마세요. 태호가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비웃기만 할 뿐이었죠. 뭐야, 이 애송이는? 내가 뭔데 감히 끼어들어? 강철수의 부하 중 한 명이 태호를 밀쳤습니다. 태호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죠. 그 과정에서 진열대에 머리를 부딪혀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야. 제가 급히 태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강철수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어디 가려고? 아직 얘기 안 끝났어. 피를 흘리며 쓰러진 태호를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죠. 섣불리 나서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니까요. 제발 태호를 병원에 보내게 해주세요. 애가 다쳤잖아요. 그럼 조건이 있지. 오늘 저녁에 우리랑 같이 가자. 밥이나 먹으면서 얘기하고. 강철수가 제 허리를 감싸려 했습니다.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손 치우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말투가 아닌 단호하고 날카로운 어조였죠. 강철수도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손 치우라고 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시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강철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감히 누구한테 대들어? 강철수가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목표에 닿지 못했죠. 제가 순식간에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 인연이. 강철수가 고통스러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의 부하들이 당황해서 저를 둘러쌌죠.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사람 팔이 부러질 겁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부하들은 망설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미선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다. 경찰 왔어. 정말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용두파 일당은 황급히 강철수를 부축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두고 보자. 죽여버릴 거야. 강철수가 도망가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이 무섭지 않았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용두파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는 급히 태호에게 달려갔죠.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이마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괜찮아? 정신 차려봐. 누나는 괜찮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하는 태호가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태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저도 함께 따라갔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머리를 다친 거라 하루 정도는 입원해서 관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태호를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로 제 정체가 일부 드러났죠. 평범한 생선 가게 아가씨가 조폭 두목을 제압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이 봤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미선 아주머니를 비롯한 시장 상인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수연아, 오늘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그런 기술을 쓸 수 있니? 미선 아주머니의 질문에 저는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예전에 호신술을 좀 배웠어요. 다행히 도움이 됐네요.
하지만 상인들의 눈빛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죠. 단순한 호신술로는 설명되지 않는 실력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병실을 지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죠. 용두파는 분명 보복하러 올 것이고 그때는 오늘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태호의 잠든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리고 시장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고.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말이죠. 사건이 있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무사히 퇴원했고 다시 시장 일을 도와주고 있었죠.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용두파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연아, 잠시 어디 피해 있는 게 어떠니? 저놈들 분명 다시 올 거야. 미선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조언을 해주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가면 저들은 더 기고만장해질 거예요. 게다가 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지도 몰라요.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제 소중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었죠. 그때 낯선 사내가 제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인상이었죠. 김수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서울에서 온 형사입니다. 박진우라고 합니다. 박진우 형사는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울 강력반 소속이라고 했죠. 용두파 건으로 왔습니다. 며칠 전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거든요.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박 형사는 주변을 살피며 말을 이었죠. 김수연 씨, 혹시 특별한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프로 격투가 수준의 기술을 쓰셨다고 하던데요.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척 대답했죠. 호신술을 좀 배웠습니다. 여자 혼자 장사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박 형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던데요. 증언에 따르면 관절기나 급소 공격이 굉장히 정확했다고 합니다. 군대나 특수부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제가 왜 그런 곳에 있었겠어요? 보시다시피 전 그냥 생선 파는 사람입니다. 박 형사는 잠시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주제를 바꿨습니다. 용두파가 조만간 큰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강철수가 부산 전역에서 인원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두려웠죠. 경찰에서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24시간 보호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박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신분을 바꿔 이주하시는 거죠. 용두파 조직이 완전히 와해될 때까지요. 도망치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여기가 제 삶의 터전입니다. 떠날 수 없어요.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박 형사는 한숨을 쉬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형사가 떠난 후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엔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옷장 속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특수부대 시절의 훈장들, 전우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묵직한 군번줄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죠. 그때의 제가 필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으로 출근하는 길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거리가 조용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웠죠.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가게 셔터가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 밤 끝장내주마. 붉은 글씨가 섬뜩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모여들었죠. 수연아, 이번엔 정말 위험할 것 같아. 제발 피해 있으라. 하지만 저는 평소처럼 셔터를 올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죠.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다른 상인들도 일찍 문을 닫기 시작했죠. 해가 지면서 시장은 텅 비어갔습니다. 저녁 7시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20명도 넘는 인원이었죠. 강철수를 선두로 용두파 조직원들이 제 가게를 에워쌌습니다. 잘 있었냐, 년아? 오늘은 끝장을 보자고. 강철수의 왼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아마 저번에 제가 비튼 손목이 아직 완치되지 않은 모양이었죠. 태호는 어디 있지? 그 새끼도 같이 처리해야겠는데. 다행히 태호는 제가 미리 집에 보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했으니까요. 태호는 이미 피신시켰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저하고만 하시죠. 좋아. 그럼 너부터 시작하자. 강철수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자들도 있었죠. 이번엔 진짜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과거의 제가 다시 나타난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물러가면 다치지 않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아닌 차갑고 단호한 전사의 목소리였죠. 강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좋아, 반항하면 더 재미있지.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남자가 제게 덤벼들었죠. 하지만 그 공격은 너무나 느렸습니다. 제 눈에는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죠. 순식간에 몸을 낮추고 상대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상대의 팔을 잡아 비틀었죠. 쇠파이프가 떨어지면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첫 번째 상대가 쓰러지자 나머지들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특수부대에서 배운 근접격 투술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공격자의 주먹을 피하며 옆구리에 팔꿈치를 꽂아 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네 번째는 정확한 급소 공격으로 무력화시켰죠. 불과 몇 분 만에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신음소리와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뭐야? 어떻게? 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제가 순식간에 부하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당신들이 건드린 게 누군지 이제 알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강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뒤에 남은 조직원들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제 기세에 눌려 감히 다가오지 못했죠. 너 대체 누구야? 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누구냐고요? 저는 강철수 앞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죠. 708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이제 왜 당신들이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겠습니까? 강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708 특수부대라는 이름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거짓말이다. 여자가 어떻게 해?
강철수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방금 전 제가 보여준 실력이 그 증거였으니까요. 남은 조직원들이 다시 한번 저를 포위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무기를 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일 수 있어서 시원한 기분이었죠. 같이 덤비시죠. 혼자서는 무서우신가 봅니다. 제 도발에 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쇠파이프가 휙휙 소리를 내며 날아왔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죠. 첫 번째 공격을 몸을 낮춰 피하고 상대의 손목을 잡아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그 쇠파이프로 다가오는 두 번째 공격자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죠. 비명과 함께 그가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공격자는 제 등 뒤에서 덮치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회전시키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죠. 숨이 끊어질 듯한 신음과 함께 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CQC 클로스 쿼터즈 컴백 기술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그대로 이용해 관절을 꺾고 급소를 정확히 노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냈죠. 크악, 살려주세요. 이건 사람이 아니야. 온갖 비명과 신음소리가 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불과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20명 넘는 조직원들이 모두 쓰러졌죠.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강철수와 그의 최측근 둘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수연이 맞아? 어떻게 여자가 저런 힘을? 특수부대라니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강철수 씨. 제가 한 발짝 다가가자 강철수가 비겁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뭔가를 꺼냈죠. 번쩍이는 칼날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죽여버릴 거야. 강철수가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두려움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칼을 버리십시오. 그럼 다치지 않을 겁니다. 닥쳐. 내가 뭐라고 나한테 명령질이야. 강철수가 무작정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너무나 어설펐죠. 저는 가볍게 옆으로 피하며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압력을 가해 칼을 떨어뜨렸죠. 으악! 강철수가 손목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손목이 부러진 것 같았죠.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주변 상인들이 신고한 모양이었죠. 강철수는 그 소리를 듣고 안도하는 듯 했지만 곧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끝났군요. 이제 당신들이 갈 곳은 감옥뿐입니다. 제가 말하자 강철수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크크크,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용두파가 고작 이 정도일 것 같아? 우리 조직은 전국에 퍼져 있어. 내가 잡혀가도 다른 놈들이 너를 찾아올 거다. 강철수의 위협에도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걱정하죠. 지금은 당신이나 걱정하시길. 경찰차들이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죠. 박진우 형사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박 형사가 쓰러진 조직원들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명이 넘는 건장한 남자들이 모두 제압당한 현장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을 테니까요. 정당방위입니다. 이들이 먼저 공격해왔어요. 정당방위라고 해도 대체 어떻게 혼자서? 박 형사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이 나서서 증언해 주었죠. 맞아요. 저놈들이 먼저 수연이를 공격했어요. 우리가 다 봤습니다. 수연이는 자기를 지킨 것뿐이에요. 박 형사는 한숨을 쉬며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 다 병원으로 후송하고 치료 끝나는 대로 연행해. 강철수는 특히 주위에서 감시하고 용두파 조직원들이 하나둘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강철수는 저를 노려보며 끌려갔죠.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그의 위협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현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박 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수연 씨, 경찰서로 같이 가시죠.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 박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708 특수부대 출신이시라고요? 제가 놀라서 박 형사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강철수가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그럼 왜 그런 사실을 숨기고 계셨죠? 군 경력이 있다면 오히려 도움이 됐을 텐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박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정당방위였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죠. 오히려 경찰 측에서는 용두파를 일망타진할 기회라며 기뻐했습니다. 밤늦게 조사가 끝나고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수연아, 우리 영웅이 돌아왔다. 정말 대단했어. 미선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너무 걱정했잖아. 그런데 정말 놀라웠어.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 다른 상인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시장이 안전해졌어. 이제 조폭들이 함부로 못 덤빌 거야. 수연이가 있으니 든든해.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죠. 이제 제 정체가 드러났으니 더 이상 평범한 생선 장수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태호가 달려왔습니다. 누나, 정말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응, 괜찮아. 너는 무사해서 다행이야. 태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특수부대 출신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누나는 그냥 누나예요. 제가 아는 가장 멋진 누나. 태호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요. 과거가 뭐든 중요한 건 지금의 제 모습이겠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김수연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짜 제 모습이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강철수의 말대로 용두파의 보복이 있을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아직 밝히지 못한 더 큰 비밀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제가 진짜 숨기고 있는 진실 말입니다.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용두파 조직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시장에는 평화가 찾아왔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저를 특수부대 출신으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병원에서 퇴원한 태호가 붕대를 감은 채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누나, 손님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군인 특유의 꼿꼿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김수연 씨?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그 남성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태호에게 가게를 맡기고 그를 근처 찻집으로 안내했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중령 최준호입니다. 최중령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밝혔습니다. 김 중사님, 아니, 지금은 김수연 씨라고 해야겠군요. 오랜만입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가 저를 김중사라고 부른 것은 제 과거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를 아시나요? 물론이죠. 708 특수부대의 전설이셨잖습니까? 김수철 중사님. 제 옛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3년 전 갑자기 전역하시고 사라지셨을 때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셨군요. 최중령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이해의 빛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습니까? 용두파 사건이 보고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실력은 숨길 수 없죠. 영상을 보자마자 확신했습니다. 김수철 중사님이라고. 제가 한숨을 쉬자 최중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북한 특수부대 출신 공작원들이 부산에 잠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최중령이 설명했죠. 3년 전 휴전선에서의 작전 기억하시죠? 당신이 저지한 그들의 침투 시도. 북측은 아직도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났습니다. 제가 전역하기 직전의 마지막 작전. 북한 특수부대의 대규모 침투를 막아낸 일이었죠. 그들이 복수하러 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당신이 이렇게 변했다는 정보도 입수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더욱 완벽한 복수의 기회겠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과거가 계속 저를 쫓아오는 것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은신하시든가 아니면요? 우리와 함께 그들을 막는 겁니다. 임시 복직하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요. 최중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성별이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의 실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남녀가 따로 있나요? 그의 말에 뭔가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최중령은 명함을 건네고 일어났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연 씨, 당신은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찻집을 나와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가게에 도착하니 박진우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수연 씨, 잠깐 할 얘기가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죠? 박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용두파 강철수가 조직의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요? 용두파 배후에 정체불명의 외국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용두파에게 특별한 임무를 줬다는데 그 임무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의 얘기가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용두파를 이용해 저를 노린 거죠.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수연 씨,
당신 정체가 뭐길래 이런 일이? 박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네요. 태호 상태도 확인하고 잠시 자리 비우겠습니다.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죠.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사진들이었죠. 짧은 머리에 군복을 입은 제 모습. 그때의 저는 김수철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환을 결심했을 때의 고민들, 수술 후의 힘든 시간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느꼈던 희망. 하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저를 노리고 있다면 제 주변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었죠. 특히 태호가 걱정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가 제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최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죠. 임시 복직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특히 태호라는 아이가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완벽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다시 전사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시장에 가서 미선 아주머니께 당분간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니? 위험한 일은 아니지? 잠시 고향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거짓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호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누나, 언제 돌아와요? 곧 올게.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미선 아주머니 도와드려. 네. 근데 누나, 뭔가 이상해요. 정말 괜찮은 거죠? 태호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밝게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걱정 마. 누나는 강하잖아. 그렇게 시장을 떠났습니다. 특수부대 복귀를 위해서요. 하지만 아직 가장 큰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 말이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군 시설에 도착한 저를 최중령이 맞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특수부대원들이 모여 있었죠. 대부분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몇몇은 제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김수철, 정말 오랜만이야. 한 명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정훈 대위, 제 전우였죠. 하지만 그는 금세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어? 긴 머리에 여성스러운 제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긴 얘기입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최중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공작원 5명이 부산에 잠입했고 그들의 목표는 저와 주요 시설 테러라는 내용이었죠. 김수철, 아니 김수연 중사가 3년 전 저지한 그들의 작전. 그 복수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음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장비를 지급받는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김 중사, 잠깐 이리 와보게. 최중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신체 검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만이니. 그리고 외모가 많이 변해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하면 제 비밀이 들통날 게 뻔했죠. 그게 중령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진실을 털어놨죠.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3년 전 전역 후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중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죠. 그래서 김수연이 되신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최중령이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네요. 그리고 상부에도 보고해야 하고 제가 빠지는 게 나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 제가 처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원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한 대원이 의문을 제기했죠. 김수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여자처럼 변한 거야?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수연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무슨 소리야? 장난하냐? 한 대원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전 진지하게 대답했죠. 트랜스젠더입니다. 3년 전 전역 후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식당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고 어떤 이는 거부감을 보였죠. 심지어 몇몇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돼. 특수부대원이 그런 짓을 했다고? 김수철이 여자가 됐다니 이게 무슨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정훈 대위가 일어났죠. 다들 진정해. 수철이, 아니 수연이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건 개인의 자유야. 뭐, 너까지 왜 그래? 3년 전 마지막 작전 기억 안 나? 수연이가 우리를 구했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정훈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발하는 이들도 많았죠. 그때 최중령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게. 김수연 중사의 정체성은 이미 상부에 보고했고 승인받았네. 문제 있는 사람은 나가게. 중령의 권위 있는 목소리에 소란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기운은 여전했죠. 작전 준비를 하면서도 대원들과의 관계는 어색했습니다. 몇몇은 대놓고 무시했고 어떤 이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을 막아야 했고 무엇보다 제 주변 사람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이틀 후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보부에서 공작원들의 은신처를 찾아낸 거죠. 부산항 제3부두 창고. 오늘 밤 침투합니다. 최중령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갖췄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무기를 점검하는 제 모습을 보며 다른 대원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꼈죠. 여자가 됐어도 전사의 몸놀림은 그대로였으니까요. 작전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고를 포위하고 침투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총성이 울렸죠. 적의 기습이다. 엄폐해. 공작원들이 먼저 우리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치열한 총격전이 시작됐죠. 그 와중에 한 대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아까 저를 비난했던 그 대원이었죠. 으악, 다리에 맞았어. 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그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지만 개의치 않았죠. 왜 날 구하는 거야? 전우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 대답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투는 계속됐고 저는 앞장서서 적들을 제압했습니다. 3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마침내 공작원 넷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리더 격인 한 명이 도주했죠. 저놈을 잡아야 합니다. 제가 뒤쫓겠습니다. 저는 홀로 그를 추격했습니다. 부두의 컨테이너 사이를 달리며 쫓아가던 중
그가 갑자기 멈춰섰죠. 김수철. 아니, 이제는 김수연이라고 해야 하나? 그가 돌아서며 비웃었습니다. 3년 전에 그 특수부대원이 이렇게 변했다니. 우리 입장에선 최고의 복수거리지. 투항하십시오.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합니다. 투항? 내가 차라리 널 죽이고 죽겠다. 그가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격렬한 근접전이 벌어졌죠. 그는 실력이 뛰어났지만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그의 칼을 떨어뜨리고 제압했습니다. 그때 다른 대원들이 도착했죠. 김수연, 괜찮아? 이정훈 대위였습니다. 그 뒤로 다른 대원들도 왔는데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인정이 담긴 시선이었죠.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공작원들은 모두 체포됐고 테러 계획도 저지됐죠. 기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 대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제가 구해준 그 부상병이었죠. 김수연, 미안해.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괜찮습니다. 넌 여전히 최고의 전사야. 남자든 여자든 그게 뭐가 중요해. 다른 대원들도 하나둘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제 진짜 이름인 수연을 불러주기 시작했죠. 최중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수연 중사, 당신은 오늘 단순히 적을 제압한 게 아닙니다. 편견도 함께 무너뜨렸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진정한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포된 공작원을 신문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너희의 진짜 목표가 뭐였냐? 크크. 김수연? 그건 미끼였을 뿐이야. 진짜 목표는 공작원이 불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이다. 거기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안다. 자갈치 시장? 제가 일하던 그곳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걸까요? 그 순간 태호와 미선 아주머니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자갈치 시장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지? 제 다급한 질문에 공작원은 비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최중령이 나서서 추궁했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죠. 일단 자갈치 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제 말에 최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 부대를 보내겠습니다. 김중사도 함께 가시죠. 부대 차량을 타고 자갈치 시장으로 향하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태호와 미선 아주머니 그리고 다른 상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요? 새벽 3시 자갈치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불길한 정적이 감돌았죠. 그때 제 가게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뜻밖에도 태호와 미선 아주머니가 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호야, 아주머니. 제 목소리에 그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예요? 태호가 달려와 제게 안겼습니다. 미선 아주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죠. 수연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우린 내가 큰일 난 줄 알고. 왜 이 시간에 여기 계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때 미선 아주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할 얘기가 있어서 기다렸어. 무슨 얘기요? 시장 지하에 오래된 방공호가 있다는 거 알지? 거기에. 미선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주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 공작원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보부 요원들이었죠. 우리는 국정원입니다. 모두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박진우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죠. 김수연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방금 도착했는데. 박 형사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지하 방공호에서 6.25 전쟁 당시 숨겨진 기밀 문서들이 발견됐습니다. 북한도 그걸 노린 것 같고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의 진짜 목표는 그 기밀 문서였던 거죠. 저는 그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 형사가 태호를 가리켰습니다. 이 청년이 그 문서를 지키고 있던 사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네, 태호가요? 태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미선 아주머니가 설명을 이어갔죠. 태호 할아버지가 6.25 때 정보부대 장교였대. 전쟁통의 기밀 문서를 이 방공호에 숨기고 돌아가셨다고. 전 정말 몰랐어요. 고아원에서 자라서 가족에 대해 아는 게 없었는데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런 태호를 꼭 안아줬죠. 국정원 요원들이 지하 방공호를 조사하는 동안 저희는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자세한 조사가 이어졌죠. 김수연 씨의 정체에 대해서도 다 파악했습니다. 국정원 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708 특수부대 출신, 그리고 트랜스젠더시군요. 네, 맞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번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우셨어요. 조사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동이 트고 있었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괜찮은 거지? 걱정하는 그들에게 저는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트랜스젠더라는 것까지. 저는 원래 남자였어요. 김수철이라는 이름으로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죠. 전역 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김수연이 됐습니다.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의 반응은 따뜻했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넌 우리 수연이잖아. 3년 동안 함께 지낸 정이 있는데 과거가 뭐가 중요해?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누구였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지금의 너야. 우릴 지켜준 고마운 우리 식구지. 다른 상인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용두파한테서 우릴 구해준 영웅이야. 이제 더 든든하네.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태호가 제 팔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는 누나예요. 과거가 어땠든 지금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누나예요. 미선 아주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바보야, 왜 그런 걸 혼자 끙끙 앓았니?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한테는 비밀이 없는 거야. 그들의 따뜻한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정말로 가족을 찾은 기분이었죠. 며칠 후 정부로부터 포상 소식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 이미 충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 받아준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대신 태호의 할아버지 유품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태호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했죠. 한 달 후 자갈치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태호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죠. 누나, 저 법대 가려고요. 누나처럼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널 응원할게. 미선 아주머니는 제 가게 옆에 새로운 간판을 달아주셨습니다. 수연이네 마이너스 자갈치의 수호천사. 좀 쑥스러웠지만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최중령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김수연 씨, 군에서 특별 자문관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능력으로만 평가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여기가 좋습니다. 제 가족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최중령은 아쉬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전우입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들과 인사하고 동료 상인들과 수다 떨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자 트랜스젠더인 김수연. 그게 진짜 저니까요. 해질 무렵 태호가 찾아왔습니다. 누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오늘은 내가 살게. 우리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자갈치 시장의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걸 당당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저를 받아준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요. 자갈치 시장은 오늘도 활기차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저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